네, 안녕하세요. 노동법인사무소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명환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노무사라는 직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노무사는 쉽게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을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근로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필요할 때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 필요한 근로계약서, 월급은 어떻게 주는 임금대장, 그리고 회사 커지면은 사내 규칙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취업규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뽑을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을 자문해주는 역할이 있고, 근로자를 위한 일은 보통 사건을 많이 합니다. 억울하게 돈을 못 받는 임금체불이나 일을 하다가 다치는 산업재해, 그리고 억울하게 해고당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건들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것이 노무사의 주 업무입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연봉이잖아요. 모든 직업들을 찾아봤을 때 저 직업을 가지면 얼마를 벌까가 궁금하잖아요. 그 노무사에 대한 연봉에 대해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첫 번째로는 수습 노무사 활동을 하거든요. 이 수습 노무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6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는 일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해서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그러면 노무사 돼서 최저 시급밖에 못 받으면 그 직업 별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닌 게, 수습이 끝나고 나면 고용 노무사로 전환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급 250만 원에 사건에 대한 수수료 20%, 30% 금액 정도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업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업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아니면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의 연봉 테이블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3년차 전까지는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3년차 이상부터는 7천, 그리고 많게 받으면 8천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업 노무사가 있는데, 이 개업 노무사는 그 노무사님들의 역량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노무사 준비를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한다는 뜻이 대학교 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노무사여서 전문 자격사이지만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노무법인에서 근무를 할 때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노무사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 거래처나 아니면 근로자들을 만나거나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도 나이에 상관없이 노무사로서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좋고, 반대로 나이가 어려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막중하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노무법인에서는 나이나 어떤 학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실력이 있으면 좋고 책임감 있으면 좋은 그런 법인에서 생활인 거고, 기업 생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마다 분위기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이게 굵직굵직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경력직이 아닌 신입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라면 꼭 노무사의 길을 걷는다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인사팀 사원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제 하루 일과는 사실 고용 노무사 분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오전에는 기업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기업에서 어떤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직원들이 문제가 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노동청에서 감독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유선으로 자문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오후에는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이 사건, 여기서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부당해고 사건이나 아니면 일을 하다 다치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리 사건들. 왜냐면은 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은 몸이 아프시니까 직접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무사들이 이를 대리해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에 대한 준비들을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수익 구조는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자문은 이게 월 자문 형식으로 해서 한 달에 정액제로 20만 원씩 연계약으로 해서 연계약을 하면 그 안에서 유선으로 자유롭게 전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고요. 사건은 변호사들이랑 비슷해서 뭐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서 착수금 얼마, 성공보수 얼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산업재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해자가 받는 보상금액 나라에서 지급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 뭐 20%, 30% 이렇게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거래처에 대해서 사실 저는 영업 활동을 개업하고 나서 한 번도 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영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혹시나 또 술 먹을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술을 좋아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전문직에 대한 영업은 사실 좀 달라요. 일을 제일 잘 하는 게 우연치 않은 기회가 한 번은 꼭 오거든요. 그 기회에 일을 잘 처리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일 잘 처리했다고 소문내주고 또 소문나고 이렇게 돼서 영업이 되는 거지, 꼭 성격이 소심하고 사람들 만나기 좀 꺼려한다고 해서 그게 영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노무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개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무법인 생활도 해봤고 대기업도 겪어봤고 이제 개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계기는 제 성격 자체가 이게 진취적이고 조금 발전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채용으로서의 업무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용은 이제 자신의 직함이 있고 권한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건데,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더 일을 빨리 배우고 싶고 많이 배우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개업을 하게 되었고요. 장점은 이게 나이가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도 저도 대표 노무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대우를 해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출근도 하기 싫고 학교 수업 맞춰서 가기도 싫은데 대표 노무사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좀 자율적인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이게 자율적이다라는 반대말은 저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풀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수익 활동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있습니다. 노무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노무사 자격증을 대학교 3학년 때 취득을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전공도 경영학과나 법학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공계 전공이었는데 1학년, 2학년 때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정년도 좀 보장이 되면서 그래도 수익도 나쁘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전문직 자격증을 생각했다가 거기서 노무사 자격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노무사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이렇게 나뉘거든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60점만 넘으면 절대평가라서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에 대해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면 취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시험이 5월달에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이 5월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교 1학기 때 본격적으로 학과 수업을 좀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좋고, 그 전에 시험 응시하려면 토익 700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을 좀 토대로 해서 토익 700점을 미리 좀 만들어 놓는다면 1차 시험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시면 되고, 유명한 학원들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 2차 시험은 주관식이에요. 근데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휴학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대학교 졸업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휴학을 해야 되냐면, 시험이 8월 달에 있거든요. 시험이 8월 달에 있으니까 1학기, 그러니까 1학기를 휴학하고 시험을 보고 다시 2학기에 복학을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그러니까 1학기를 2번 휴학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재학 중에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니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이 학원도 지금은 코로나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실강이라고 하거든요. 현장에서 듣는 강의. 그래서 실강을 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같이 공부 옆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조금 지치더라도 옆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고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시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딱 걱정했었어요. 아, 이거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진로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공계, 그러니까 공대생들의 보통 주 전공은 이제 공장 관리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실험을 하고 뭐 기계를 만지고. 근데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남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이공계라기보다는 조금 문과적인 성향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공무원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이 되라, 공무원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무원을 좀 준비하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년도 조금 보장이 되면서 아니면 좀 내 커리어나 자아 발전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전문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8대 전문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변호사, 뭐 회계사, 세무사, 뭐 법무사, 감사평가사, 뭐 이렇게 노무사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속어법을 해봤어요. 그래서 경영 과목을 들어봐서 뭐 회계학 원론도 들어봤는데 회계 과목 잘 안 맞더라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지우고 하나씩 지우다 보니까 노무사라는 직업이 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무사라는 직업에 흥미가 생겨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과 전공은 사실 되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법학을 사실 접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경영학 과목은 이제 복수 전공을 해서 듣긴 들었지만 사실 시험 준비를 할 때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중요하지도 않고 전공도 중요하지 않고 노무사로서에 대한 뭐 시험 준비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실무에서도 이게 사실 법학을 전공을 했을 때 타부코시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법 전공을 하니까. 그렇지만 노무사 같은 경우에 노동법에 대한 하나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뭐 민법이나 다른 행정법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법 과목 같은 조문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한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법학과 출신 노무사이기 때문에 일을 더 잘한다, 그리고 경영학과 출신이 노무사이기 때문에 일을 더 잘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없고 노무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개인의 역량을 다시 하나씩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대학교 들어가면 좋기도 하지만 걱정도 사실 되게 많이 되잖아요. 진로 고민이 특히나 많이 되는데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저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영어 성적, 우리가 시험뿐만 아니라 취직을 하기 위해서 영어 성적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나 아니면 2학년 초반, 2학년 1학기 때는 영어 성적을 일단 보유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최소한 취직을 하려면은 토익 700점 아니면 800점 많으면 좋고, 고고 일선이라고 하잖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영어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좋고, 3학년이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노무사를 취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신 분이 있으면 어쨌든 1학기의 시간을 잘 활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중요하지 않고 대학도 중요하진 않거든요. 사실 노무사 합격자들을 보면 되게 대단하신 분들도 많죠. 고학력자하고 되게 대단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게 꼭 무조건 좋은 학교라서 시험에 붙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교 때는 영어 성적 미리 갖춰 놓으시면 좋고, 학기 공강 때 대학교 노무사 1차부터 준비를 하시다가 만약에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면은 1학기를 휴학을 하시고 전업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재학 중에서도 노무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점점 노무사 연령대가 많아져서 이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가 20대가 50%가 넘고 합격자 비율 중에 30대가 거의 30-40%를 차지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20, 30대에 온 거고, 저 합격할 때도 거의 다 대학생 신분이 많았어요. 남자분들은 직장
다니시다가 준비하시는 분들 계셨고, 여자 노무사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전문직 자격증을 해봐야겠다 해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대학생 때 합격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업무마다 좀 다른 건데, 정말 이게 노무사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노무사라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일단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측과 노측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측에 대한 입장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근로자 측에 대한 입장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중재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재를 잘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이 좋아야 된다. 근데 이 설득력이 좋다라는 것이 말을 잘하는 걸 수도 있고, 말을 못하더라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부당해고 같은 경우에는 이유서나 답변서는 글을 써서 설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첫 번째, 아니면은 말을 잘하는 능력도 두 번째고, 왜냐면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말을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저희가 급여 아웃소싱 같은, 쉽게 말해서 월급을 대신 지급해주는 업무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엑셀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하면 노무사에서 기본적인 역량은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게 이게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되게 저희 직종 같은 경우에는 이직이 되게 자유롭거든요. 기업을 다니다가 이 기업이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만두고 또 다른 기업을 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대기업을 가다가 일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공기업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인도 갈 수 있고 대기업도 갈 수 있고 공기업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취업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수요가 지금 공급보다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무사 자격증을 따면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노무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도전하셔도 좋은 자격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창업을 하면 지금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대학생이거나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자본금이 많이 없어요. 근데 창업에 대해서는 사실 자본금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을 했을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자본금을 어디서 조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내가 영업이 안 되거나 사업이 안 됐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거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를 가장 좋고, 꼭 처음부터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 같은 데서 조그맣게 시작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월세가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되고, 이게 창업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사실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 노무사 창업을 했었을 때는 노무사 일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까지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되고, 그러면 로고도 만들어야 되고, 회사 명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있으면 직원을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씩 다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차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했었을 때 나 이제 창업을 할 거니까 내가 뭐 수업 다 안 들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본업을 일단은 집중적으로 하시고 남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남는 시간에 소규모로 일단 창업을 해보세요.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주소는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뭐 집 주소로 하셔도 되고, 조그만 친구들께 사무실 하나 구해서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보고, 거기서 내가 수익이 발생한다, 이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내가 이제 사업을 조금 해봐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본업을 다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고, 내가 본업을 하면서 이 남는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막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는 남는 시간을 쪼개서 먼저 사업을 해보고, 거기서 10,000원, 20,000원, 조그마한 돈이더라도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게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를 보고 사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도 개업을
할지는 사실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가도 기업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가 지금 기업 노무사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노무사로 불안감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기업을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을 했으니까 이런 인터뷰도 할 수 있었겠죠.